안녕하세요. 전국에서 교육행정직을 준비하고 계시는 수험생 여러분, 지아쌤입니다. 오늘 3월 23일 날 볼 예정인 국가직 교육학개론 대비해서 제가 실전 모의고사 3회분 준비해서 여러분들 찾아왔고요. 강의하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좀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수업 들어가기 전에 이게 뭐냐면 작년에 제가 그 지방직 앞두고 여러분들하고 현장 모의고사를 했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때 모의고사 국가직 대비 지방직 대비 해서 총 6회분이었었거든요. 6회분 해설 강의 하면서 나왔던 내용들과 실제 지방직 시험에 나왔던 내용들을 제가 이렇게 맞춰보면서 12문제 정도가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때 지방직 때 오셨던 분 중에서 뭐 저한테 현장 강의 들어서 합격할 수 있었다라는 그런 합격 후기도 보내주셨었는데, 일단 이거를 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냐면 제가 지난번에 이렇게 좀 적중률이 높았었다라고 말씀을 드림으로써 여러분들이 이 수업에 조금 더 집중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보여드리는 거고요. 사실 보면 뭐 정확히 그 문제를 맞췄다라는 것도 있지만, 그 문제를 설명하면서 제가 또 관련된 중요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기 때문에 요약 정리하는 의미로서도 내용을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작년에 제가 국가직 대비 지방직 대비해서 총 6회분에 대해서 강의를 올려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강의도 꼭 같이 체크하셔서 그 강의도 보시고 지금 제가 해설 강의 해드리는 이 강의까지 들으시면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작년에 많이 다뤘던 문제들은 이번 문제에서는 뭐 중요한 문제는 여전히 포함을 시켰지만 어떤 문제는 제가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외시켰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 60문제 꼭 체크해 보시고, 그리고 이번 강의 같이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총 6회분이니까 120문제인 거죠. 그 120문제랑 그리고 올해 지금 제가 설명해 드리는 60문제, 이 180문제를 정리를 하고 가시면 충분히 시험장에서도 여유 있게 교육학개론 100점 맞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표에서 지금 빨갛게 표시된 부분이 뭐냐면 작년부터 시험의 특징이 예전 기출문제를 재현하거나 반복하는 형태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전에 기출문제가 없었던 문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모의고사 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문제, 거기서 출제가 됐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려고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던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번 강의 열심히 들으셔서 꼭 그 시험에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부터 강의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1번 문제 보시면, 그리고 여러분들 그 강의 듣기 전에 그 하단에 자료, 모의고사 자료, 이 실전 동영 모의고사 자료가 이렇게 밑에 링크가 됐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문제 먼저 풀어보시고 그리고 강의 듣는 것도 되게 중요하니까 문제 안 풀고 들어오셨으면 잠깐 포즈 누르시고 문제 풀고 다시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보시면 소크라테스의 회상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서양 교육사에서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의 특징을 알고 가시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여기서는 지금 소크라테스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데, 제가 이번 모의고사 강의에서 신경 쓰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용을 정확히 모르더라도 여러분들이 이 안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 여러분들의 어떤 능력을 좀 키워야 된다라는 얘기를 전부터 되게 많이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이 문제를 보시면 일단 회상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기억을 보시면 진리는 본래 알고 있는 것을 상기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니은은 학습자의 마음은 백지 상태라고 규정한다 라고 하면, 우리 이제 교육학개론 그 처음 입문 시간에 보면 로크의 백지설이라는 걸 배우면서 그 교수자의 의도대로 얼마든지 학습자를 뭐 주형하고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소크라테스랑은 좀 다른 입장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그래서 얘는 아니고, 디귿을 보시면 학습 및 교수 방법으로서 대화법과 삼파술이 적합하다라고 해서 그 학습자 안에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대화법과 삼파수를 통해서 그 올바른 답을 끌어내려고 하는 게 소크라테스의 어떤 방법이었다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거는 문제가 기억하고 디귿이 답이었고요. 리을 같은 경우는 교사는 학습자에게 지식을 주입하는 데 주력을 해야 된다. 이것도 로크의 백지설처럼 니은하고 리을이 같은 맥락인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어진 보기 안에서 이렇게 분류하고 정리할 수 있는 능력들을 좀 갖고 가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문제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문제는 한국 교육사 문제고요. 전통적 교육기관인 경당 12도 서원의 공통점으로 적합한 것은? 이라고 물어보고 있는데 제가 그 테마별 기출 뽀개기에서도 이 부분 관련해서 계속 강조드렸던 부분이 뭐냐면 한국 교육사 전체를 두고 관악 교육기관과 사학 교육기관을 연대별로 시기별로 여러분들이 정리하고 계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부분인데 보시면 일단 경당은 고구려의 경당이고요. 문무겸전을 추구한 우리나라 최초의 사학교육기관이다라고 정리를 해놓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12도는 12공도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고려 때 최충의 구제학당이 시초였고요. 과거 시험 준비 기간의 성격을 갖고 있는 이거 역시 사학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서원은 조선시대의 서원을 얘기하는 건데 관악인 향교와 대비되는 사학으로서 오늘날 뭐 사립대학이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향교가 중등교육기관이었긴 했으나 어쨌든 이 향교와 대비된다라고 하는 부분은 향교가 관악이었던 것에 비해서 그리고 서원과 마찬가지로 지방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대비될 수 있다라고 보지만 그래도 서원의 그 어떤 지위는 오늘날의 사립대학이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세 가지 그 교육기관이 어쨌든 하나로 묶일 수 있는 건 국가가 직접 통제하지 않는 사립교육기관이다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3번 문제를 보시면 위긴스와 맥타이가 제시한 이해중심 교육과정, 백워드 설계라고도 하는데 세 가지 설계 단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라고 물어보고 있고요. 이것도 제가 이제 뭐 테마별 기출 뽀개기라던가 아니면 이제 기본 강의할 때도 말씀을 드렸던 건데 일단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건 위긴스와 맥타이의 이해중심 교육과정 설계 모형이라는 이 타이틀이 항상 입에 좀 붙으셔야 되거든요. 제가 그 테마별 기출 뽀개기에서 앞에 목차를 보고 여러분들이 그 목차에 나와 있는 그 각 테마들에 먼저 익숙해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여러분들이 신경 써야 되는 게 위긴스와 맥타이의 이해중심 교육과정 설계 모형이라는 이제 이 전체 타이틀을 좀 기억을 하시고요. 그리고 그 내용을 보시면 절차적으로는 타일러의 행동 목표 모형을 교수 방법 원리는 브루너의 지식 구조에 바탕을 둔 수업 설계 모형이고요. 가장 중요한 건 평가에 기반을 둔 수업이고 그렇기 때문에 얘를 백워드 설계 모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대부분 수업 목표가 먼저 나오고 거기에 따라서 뭐 경험을 조직하고 마지막에 평가를 염두에 두고 진행을 한다면 이 이해중심 교육과정의 설계는 처음부터 평가를 염두에 두고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좀 거꾸로 됐다라는 측면에서 백워드 설계 모형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한다라고 이제 정리를 하시고요. 교육 내용으로 영속한 이해라는 키워드가 나오면 위긴스와 맥타이의 이해중심 교육과정의 내용이다. 이게 사실 우리 시험에서는 많이 안 나왔지만 임용고시 관련해서는 임용시험에서는 되게 자주 나오던 그런 이제 테마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키워드 중심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 백워드 교육 설계 그리고 영속적 이해를 주장했다 정도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이 교육과정의 세부적인 사항은 잊어버리더라도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아이디어나 큰 개념을 6가지 다중적 이해를 통해 다양한 상황과 맥락에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거든요. 뭐 내용을 보시면 설명, 해석, 적용, 관점, 공감, 자기 지식의 이 6가지 다중적 이해를 주장한 분이다 정도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보면 우리 문제랑 관련됐던 부분이 이 부분인데, 그 위긴스와 맥타의 이해중심 교육과정 설계 모형이 2015년 개정 교육과정의 이론적 배경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2015년 개정 교육과정이 나온 이후에 이것과 관련된 문제들이 임용시험에서 출제가 됐었던 적이 있는데, 뭐 그것까지는 여러분들이 모른다고 하시더라도 여기 나와 있는 이 3가지 정도는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보시면 일단 단계를 보면 목표 설정을 합니다. 바라는 결과를 확인을 하고요. 그리고 바로 평가 계획으로 들어가서 수용 가능한 증거를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것에 맞춰서 수업 활동을 계획하는데 학습 경험과 수업 계획을 짜는 거죠. 그래서 이 수업 활동을 계획하기 전 단계에서 평가 계획이 들어간다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백워드 설계 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하시고, 그리고 앞에 문제를 다시 보면 여기서 이해중심 교육과정의 3가지 설계 단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라고 해서 우리가 지금 봤던 부분에서 첫 번째가 바라는 결과를 확인하고요. 그리고 수용 가능한 증거를 결정하고 학습 경험 계획하기라고 해서 단계가 좀 뒤집어진 느낌이 들잖아요. 그렇지만 1번 내용은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것도 알고 계셔야 풀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번에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4번으로 넘어갈 건데요. 4번은 여전히 이제 교수학습 이론에서 나온 문제인데, 교수 설계 모형을 제시한 학자와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물어보고 있고요. 최근에 우리 시험에서 교수학습 이론 관련된 내용이 많이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저는 그 교육학개론의 전문성 측면과도 좀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깊이 있는 내용까지는 모르더라도 각각의 학자와 그 학자가 주장한 이론의 타이틀 정도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것과 관련된 문제를 제가 출제해 본 건데, 1번 보시면 켈러가 학습자의 내적 학습 과정을 유발하기 위해 외적 상황을 9가지로 제시하였다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서는 간해인 거죠. 이걸 제가 따로 안 썼는데 일단 이 2가지가 바뀌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4번 같은 경우는 뭐냐면 학습 동기를 유발하고 유지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변인들을 주의, 관련성, 자신감, 만족감으로 세분화시켜서 동기 설계의 전략을 제공한 건 그 켈러의 ARCS 이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1번에서 얘기했던 건 간해의 9가지 학습 조건, 외적 상황을 얘기하는 거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2번 같은 경우는 뭐냐면 복잡한 학습 내용을 수행 내용 매트릭스에 따라 유형별로 나누고 그에 기초해서 교수 전략을 개발하였다라고 해서 이게 메릴의 내용 요소 제시 이론이라고 해서 여기서 답은 2번이 맞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라이겔루스는 인지과학적 구성주의를 기반으로 한 수행 역량 중심 모형을 제안하였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일단 여기서 여러분들이 잡으셔야 되는 개념은 구성주의거든요. 그런데 그 라이겔루스를 잘 모른다고 하시더라도 이분이 그 교수자 중심의 교육 과정을 주장한 분이다. 그러니까 교수자 중심의 교육 설계 모형을 주장한 사람이다라고 기억하고 계신다면 이 구성주의랑은 매치가 되지 않는다라는 걸 잡아내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구성주의였기 때문에 결과 중심이라기보다는 수행 역량 중심 모형으로 이어지는 부분이 있는 거라서 이 2가지를 가지고 적어도 라이겔루스 얘기는 아니겠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찾아내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제 보여드리는 건데, 이 라이겔루스는 수업 정교화 이론이라고 해서 그 이론을 주장하신 분이고요. 이 수업 정교화 이론이라고 하는 건 이 메릴의 내용 요소 제시 이론이 굉장히 미시적인 측면이 있는데, 이 이론을 보완해서 그
거시적인 측면에서 그 단순한 내용에서 복잡한 내용으로 이렇게 좀 수업 설계를 해야 된다라고 했던 수업 정교화 이론을 주장하신 분이다 라는 정도까지만 일단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라이겔루스 관련해서는 제가 이번 시험에서는 좀 계속 밀고 있는 그런 학자이기도 한데 뒤에 가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번은 다음은 한 학생의 과목별 시험 점수와 전체 응시자의 평균 및 표준 편차를 제시한 표고요. 표준 점수가 가장 높은 과목은 이라고 이제 물어보고 있는데 저는 이런 문제가 예전에는 되게 많이 출제가 됐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안 나오고 있긴 하지만 언제든지 출제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볼 때 뭐 Z 지점수나 아니면 뭐 T점수를 일일이 다 구해서 비교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저는 좀 편하게 여러분들이 이 편차를 이용해서 문제를 푸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적어도 우리 시험을 준비하시는 여러분들이라면 이렇게 정규 분포를 놓고 가운데가 0이고 그러니까 이쪽이 50%인 거잖아요. 여기가 50%인데 1표준 편차라고 할 때 요만큼이 34.13%다.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약 84%다 정도는 여러분들도 알고 계셨으면 좋겠는 거죠. 그러니까 가운데 놓고 이쪽으로 1표준 편차, 이쪽으로 1표준 편차 정도 떨어져 있고 여기는 2표준 편차, 3표준 편차 이렇게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내용 안에서 얘를 좀 풀 때 어떻게 접근했으면 좋겠냐면 표준 편차가 10이고 평균이 80이고 시험 점수가 95라는 거는 지금 80점에다가 1표준 편차와 2표준 편차 사이, 그러니까 1.5 정도인 거죠. 그러니까 이 정도의 국어 점수가 위치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영어 같은 경우는 표준 편차는 6이고 평균하고 시험 점수 차이가 지금 15점이잖아요. 그럼 얘는 2표준 편차하고도 넘어간 거잖아요. 그래서 6이 2표준 편차 반 정도니까 여기 영어 점수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수학 같은 경우는 표준 편차가 7이고 여기 14점 차이가 나니까 이 표준 편차 정도 차이가 나서 수학 같은 경우는 6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과학 점수 같은 경우는 표준 편차가 11이고 이 차이가 지금 11점인 거잖아요. 그러면 1표준 편차에 해당하는 여기 84%에 해당하는 요 지점에 과학이 있구나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편차만 계산을 해도 충분히 영어가 가장 그 표준 점수가 높다라고 찾으실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 문제를 보여드린 거니까 앞으로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일일이 다 계산하는 것도 뭐 이렇게 지점수라든가 아니면 T점수 공식에 맞춰서 하나하나씩 다 계산하는 것도 좋지만 그러기에는 또 시간이 많이 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방법을 좀 권해드리고 전체적인 개념을 알고 있다면 충분히 뭐 외우지 않고도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6번을 보시면 검사 도구의 신뢰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이라고 이제 나와 있는데 문항 변별도가 높을수록 신뢰도가 높아지겠죠. 그 학생들의 능력을 변별해내는 정도. 그리고 제가 항상 신뢰도라고 할 때는 이 검사를 얼마나 믿을 수 있는지. 그러니까 오차가 없고 오차가 적고 여러 번 반복해도 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을 때 우리는 그 검사를 믿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학생의 능력을 제대로 변별해낼 수 있는 검사라고 하면 당연히 신뢰도가 높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신뢰도는 타당도를 높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 신뢰도가 기본적으로 갖춰져 있을 때 우리가 타당도를 논할 수 있다 이거잖아요. 그런데 또 반대로 신뢰도가 높다고 해서 반드시 타당도가 높은 건 아니다 라는 개념을 제가 예전에 어떻게 설명을 해드렸냐면 신뢰도가 넓은 개념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결혼 상대자를 생각해 보자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결혼 상대자라고 할 때 결혼 상대자로서 타당한가라고 생각을 해보자면 이 결혼 상대자로 타당하려면 당연히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사람 중에서 그러니까 믿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또 뭐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 사람이 내 결혼 상대자로 타당한
가라는 문제는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놓고 결혼 상대자를 놓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좀 편할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 저는 이게 좀 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타당도가 안에 있는 개념이고요. 신뢰도가 바깥에 있어서 신뢰도는 타당도의 필요 조건이고 반대로 타당도는 신뢰도의 충분 조건이겠죠. 왜냐하면 결혼 상대자로 적합하다고 하면 그 사람은 당연히 신뢰도가 그러니까 믿을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신뢰도가 높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놓고 보면 신뢰도가 타당도를 높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다시 나에게 적합한 타당한 사람을 찾는 개념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디귿 같은 경우는 난이도가 중간 수준으로 적절해야 신뢰도가 높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적절한 것이 신뢰도가 높은 것에 도움이 되겠죠. 그러니까 난이도가 너무 어려워 버리면 그 밑에 그 중간부터 못하는 학생들 사이에 그 변별도가 드러나지 않잖아요. 그 어떤 차이가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난이도는 적절한 것이 우리가 믿을 만한 검사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측정 내용의 범위가 넓고 일반적일수록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좀 상식적으로 측정 내용의 범위가 넓은 것보다 좁을수록 그리고 측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구체적일수록 그러니까 특수한 경우, 이렇게 좀 세부적인 경우에 신뢰도가 높아진다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리을을 제외하고 앞에 세 개, 기역, 니은, 디귿, 이게 아니죠. 기역, 니은, 디귿 해서 2번이 답이었던 문제였습니다. 그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7번 문제 보실 건데 행동수정과 관련된 다음 예들 중에서 부적 강화 기법에 해당되는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 보기 전에 이제 간단히 좀 정리를 하자면 우리가 이제 행동주의 학습 이론에서 조작적 조건 형성 배우면서 이 내용을 했었는데 강화와 벌이라고 해서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이 중에서 이제 강화가 좀 더 효과적이다라는 부분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요. 일단 강화는 행동의 빈도와 강도를 증가시키려는 목적을 갖고 있고요. 벌은 행동의 빈도를 감소시키고자 하는 목적을 갖고 있다라고 정리를 하시고요. 강화든 벌이든 간에 뭔가를 제공하겠다 그러면 우리가 정적이라는 표현을 쓸 거고 또는 수요성이라는 표현을 쓸 거고요. 그리고 그걸 뺏는다, 제거한다라고 하면 부적이나 제거성이라는 표현을 쓴다라고 정리를 하셔서 예를 들어 정적 강화라고 하면 행동의 빈도를 증가시키기 위한 의도구나라고 정리를 하시면서 뭔가 주는 거니까 칭찬을 주거나 칭찬 스티커를 주는 상황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부적 강화 같은 경우는 이제 제거하는 거잖아요. 근데 행동의 빈도를 증가시키려고 하면 학생이 싫어하는 걸 제거해줘야 그 행동이 증가할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그 문제집에 기출 문제집에 오타도 좀 여러분들이 잡아주셔서 정오표에 올리기도 했는데 그 부분은 여러분들 카페에 있는 정오표 가지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부적 강화 같은 경우는 학생이 좋아하는 어떤 자극을 그러니까 좋아하지 않는 자극을 제거해 줌으로써 그 행동을 증가시키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교실 청소를 면제해 주겠다라는 것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벌 같은 경우는 이제 수요성 벌이나 정적 벌이라고 할 때는 주는 거니까 꾸준히나 체벌을 주는 거죠. 혐오 자극을 제공함으로써 그 행동의 빈도를 낮추고자 하는 의도를 갖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제거성 벌이라는 건 학생이 좋아하는 자극을 제거함으로써 벌을 주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 나와 있는 프리맥 원리도 되게 중요한 개념인데 얘는 학습자에게 빈번하게 일어나는 행동이 상대적으로 덜 빈번하게 일어나는 행동의 빈도를 증가시키기 위한 강화물로 사용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독서를 싫어하는 아이에게 독서를 하면 좋아하는 축구를 하게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상황이 프리맥 원리의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다라고 해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다시 문제를 보시면 이제 문제는 부적 강화에 대한 얘기니까 행동의 빈도를 높이기 위해서 학생이 싫어하는 걸 제거해주는 상황이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일단 교장 선생님께 공손하게 인사한 영희는 칭찬 스티커를 받았다라고 하는 건
칭찬을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정적 강화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수학 수업 시간에 지각한 지인은 선생님으로부터 꾸중을 들었다. 이거는 이제 처벌을 받은 건데 받은 거니까 뭐 정적 벌이나 수여성 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게임하느라고 엄마 심부름을 하지 않은 철수는 용돈이 줄어들었다라고 해서 요거는 네, 굳이 이제 뭐 제가 뭐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고 이 문제의 답은요. 4번인데 중간 시험에서 교과 성적이 많이 오른 영수는 화장실 청소, 자기가 싫어하는 어떤 그런 것을 면제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얘가 부적 강화에 해당이 된다라고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8번 문제 보시면 다음 글에서 설명하고 있는 삐아제 인지발달 단계는 이라고 했는데 한 아이에게 같은 양의 주스를 채운 두 개의 동일한 모양의 컵을 보여주고 그런 다음에 한 컵의 주스를 지금보다 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요 그림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이렇게 처음에 같은 크기의 컵에 들어있는 동일한 물 이걸 학생이 직접 이제 확인할 수 있게 아동이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보여주고요. 그런 다음에 한 컵의 주스를 지금보다 가늘고 긴 다른 컵에 직접 옮겨 붓게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아이에게 어느 컵의 주스가 더 많은지 물어봤더니 그 아이는 가늘고 긴 컵의 주스가 더 많다고 대답을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그 대표적인 삐아제의 어떤 그 보존 실험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 보존 실험을 통과하는 경우에 우리가 구체적 조작기 단계에 들어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는 이 가늘고 긴 컵의 높이에만 집중한 나머지 아이가 여기가 더 많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 얘기는 이 친구에게 보존 개념이 아직 형성되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 조작기의 전 단계인 전조작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 구체적 조작기를 물어보는 문제가 더 많은데 얘 같은 경우는 그 단계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를 가리키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전조작기를 선택하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9번 문제는 에릭슨의 심리사회적 발달 이론에서 발달 단계를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꼭 이 발달 단계도 정확히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 문제를 포함을 시켰던 거고요. 간단하게 보자면 우리가 이제 에릭슨의 발달 단계 랑 그다음에 프로이드의 심리성적 발달 단계를 많이 비교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프로이드의 발달 단계를 보여드린 거라서 그러니까 이 부분 정도는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에릭슨의 심리사회적 발달 이론의 첫 번째 단계는 기본적 신뢰감 대 불신감이라고 해서 출생 후 1년까지고요. 이때는 이제 엄마와의 사회적인 관계가 가장 중요한 그런 단계고 어머니가 적절히 반응해 주는 것이 이 아이에겐 가장 중요한 그런 게 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프로이드의 심리성적 발달 단계에선 학문기라고 얘기하는 단계인데 자율성 대 의심 및 수치심 그러니까 배변 활동하고 관련 지어서 여러분들이 자율성과 수치심 이렇게 연결하시면 될 것 같고요. 2, 3세 아동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가 주도성 대 죄책감이라고 해서 이게 유치원 단계잖아요. 그래서 유치원 단계라고 해서 프로이드의 남근기에 해당이 되는데 이 시기의 유아가 그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요게 이제 나타나는 시기라서 이제 죄책감을 갖는 주도성 대 죄책감을 갖는 단계고요. 동일시하는 단계 그리고 여기서 책임감과 도덕적인 감각이 형성되는 단계 요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네 번째가 초등학생 단계인 근면성 대 열등감이라고 해서 프로이드에 따르면 잠복기에 해당이 되고요. 뭐 학교에서 되게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을 좀 연상하시면서 근면성 대 열등감으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섯 번째가 사춘기에 해당하는 정체감 대 역할 혼미 12세에서 18세경을 얘기하고요. 이때가 이제 심리적 유예 기간이라고 해서 이 단계가 되게 중요하다라는 세부적인 내용까지 이제 보시면 되고 여섯 번째가 친밀성 대 고립 초기라고 해서 성인 초기
그러니까 이 생식기라고 하는 요 사춘기 때까지 프로이드의 심리성적 발달 단계가 존재하고 그 이후에는 언급이 되어 있지 않잖아요. 근데 그것에 반해서 에릭슨 같은 경우는 성인 이후 단계까지도 계속 거론을 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특징적인 부분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섯 번째가 이제 성인 초기 친밀성 대 고립이라고 해서 부모로부터 독립하면서 직업을 선택하고 뭐 배우자를 선택하는 시기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35세에서 60세까지 생산성이 가장 왕성해지는, 뭐 자식을 낳는다거나 아니면 일에 있어서 어떤 생산력이 가장 증대되는 시기, 그리고 60세 이후가 통합성 대 절망이라고 해서 이 전 생애에 걸쳐서 에릭슨은 발달 단계를 규정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문제를 좀 보시면 이 단계는 적어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보면 신뢰감 대 불신감, 다음에 이 엄마의 그 역할이 되게 중요한 시기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배변 활동 이어야 되니까 자율성 대 수치심과 회의, 요게 이제 가에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어떤 거예요? 주도성 대 죄책감, 부모와의 동일시가 있는 단계, 그리고 나서 근면성 대 열등감이 초등학교 단계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다가 사춘기 단계, 정체성 대 역할 혼미 단계고요. 그리고 여기가 부모와 독립해서 배우자를 만나고 직업 생활을 시작하는 친밀감 대 고립감. 그래서 답은 ABCD 1번이 답이고요. 이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요 중요한 그 단계, 요거는 꼭 기억하시라는 의미에서 제가 출제했던 문제였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저희 10번으로 넘어갈 건데, 10번 문제는 인간 발달에 대한 연구자와 이론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이라고 물어보고 있는데, 1번 보시면 동화와 조절을 통해서 환경에 적응해 나감으로써 인지 발달이 이루어진다. 동화와 조절이 나오면 여러분들 삐아제 생각하셔야 되거든요. 비고치키가 아니라 삐아제다라고 정리를 하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 아동은 인지적 성숙과 사회적 경험을 통해 타율적 도덕성 단계에서 자율적 도덕성 단계로 발달한다. 이것도 역시 삐아제 이론을 얘기하는 거다라고 정리를 하시고요. 세 번째, 생애 특정 시점에서 경험하는 사회적 요구에 의해 나타나는 위기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 심리사회적 발달이 이루어진다라고 해서, 심리사회적 발달이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 살펴본 에릭슨의 얘기를 하는 거죠. 그 프로이드는 심리 성적 발달이라고 얘기를 하지 심리사회적 발달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거든요. 그래서 3번은 에릭슨의 얘기다라고 정리를 하시고요. 답은 4번인데, 브로펜 브레너는 인간은 개인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가족뿐만 아니라 사회적 문화적 환경을 포함한 여러 수준의 환경과 다양한 상호작용을 통해 발달한다라고 주장을 한 사람이고요. 이거 좀 자세히 보자면 브론펜 브레너의 생태학적 이론이라고 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동이 직접 접하는 환경인 미시체계가 있고요. 그리고 다양한 미시체계 간의 상호작용을 뜻하는 중간체계, 학교 놀이터, 유아원, 또래 병원 이런 것들이 여기 들어가고요. 그리고 외체계는 뭐냐면 아동이 포함되지는 않지만 아동에게 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외부 체계오는 혹은 기관과 미시체계 사이 연결이라고 해서, 여기서는 이제 뭐 부모의 직장 이런 것들이 여기 들어간다라는 부분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거시체계는 더 넓어진 부분인데 문화적 영향이나 개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관념, 법, 관습을 얘기할 때 거시체계라고 보시면 되고, 마지막에 이제 시간적인 차원이라고 해서 일생 동안 일어나는 인간의 변화와 사회 역사적 환경의 변화를 포함하는 단계라고 해서 시간 체계까지 전체적으로 좀 보시면 바로 이제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체크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문제 11번 문제인데, 성격 및 직업 흥미에 관한 홀랜드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해서, 이것도 우리 시험에서는 예전에 한번 출제가 됐었는데 임용에서는 간간히 나오고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것도 좀 몇 번 강조를 해드렸는데 우리가 또 깊이 있게 많은 내용을 알 필요는 없고
있고 물론 그럼 좋지만 그러기보다는 전체적인 어떤 특징, 키워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간단히 좀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서 이제 문제로 보여드린 건데 일단 홀란드의 이론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이라고 물어보고 있고요. 1번 개인은 일반적으로 6가지 성격 영역 중 일부는 더 발달시키고 일부는 더 발달시킨다. 이게 뭔가 의도적이라기보다는 이제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6가지 성격 중에서 어떤 건 더 발달이 되어 있고 어떤 건 그렇지 못하다라고 이제 이거를 하나의 사실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가 좀 많이 틀려서 이제 정리를 좀 해볼 건데 두 번째는 육각형 성격 모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 요게 잘못된 거죠. 제가 테마별 기출 뽀개기 또는 이제 기본 강의 하면서 이거 설명할 때 저한테는 이게 맞는데 여러분들은 아닐 수도 있다라는 표현을 하면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탐구 생활을 좋아하는 또는 탐구를 좋아하는 예슬이가 사회에 나가서 기업형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얘는 기업형이나 또는 설득형 또는 진취성 뭐 이거는 조금 표기 번역 이런 게 좀 다를 수 있는데 탐구 생활을 좋아하는 예슬이가 사회에 나가서 이제 기업 활동을 하는 거죠. 진취적으로 기업에서 일을 하다가 관습이라고 하는 현실에 부딪혔다라고 해서 이게 왜 필요하냐면 육각형을 만들어 놓고 반대쪽은 가장 관련이 없는 거다. 그런데 이렇게 붙어 있는 것끼리는 서로 유사성이 있다라는 문제가 출제가 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육각형을 그려놓고 탐구 생활을 좋아하는 예슬이가 사회에 나가서 진취적으로 기업에서 일을 하다가 관습이라고 하는 현실에 부딪혔다, 맞닥뜨렸다라고 해서 이 스토리를 가지고 좀 정리를 하시면 저는 괜찮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던 건데 어쨌든 여기 안에 자기 이해적 성격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가 지금 2번이 틀린 내용이고요. 그리고 네. 3번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얘가 잘못된 거고 3번은 행동은 타고난 성격에 의해 결정되며 직업 흥미 또한 일과 관련된 개인의 성격과 관련이 깊다고 전제한다 라고 했는데 이 성격 및 직업 흥미에 관한 홀란드 이론의 기본 전제는 뭐냐면 우리의 행동은 성격과 환경의 어떤 상호작용 그러니까 환경과의 영향을 받는다. 환경의 영향을 받는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가정인 거죠.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그런 환경 안에서 어떤 사람은 더 잘 행동할 수 있고 그 자기랑 맞는 환경들이 있는데 그 안에서 더 잘 행동할 수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이론이기 때문에 여기가 틀린 거죠. 행동이 타고난 성격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에 놓여지느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질 수 있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것이 이 이론의 기본 전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체크하시고요. 4번 같은 경우는 홀란드 이론을 기반으로 한 진로지도는 6가지 성격 영역 모두를 균형적으로 발달시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개인마다 서로 다른 흥미를 갖고 있어서 어떤 환경에 놓여지느냐에 따라서 더 좋은 행동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는 거기 때문에 4번 내용도 아닌 거죠. 그래서 3가지를 다 제하고 나면 1번이 가장 적합하다, 옳은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12번 문제는 다음의 특징을 지닌 상담 이론과 가장 관련이 깊은 교육 사조를 물어보는데 제가 이것도 왜 보여드리는 거냐면 여기 보시면 내담자가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하도록 북돋아 주고 진실성, 온정, 공감, 존경 등을 중시한다. 이거 우리가 로저스의 인간중심 상담 이론, 인본주의 상담 이론에서 좀 봤던 내용이잖아요. 근데 여기 인간주의, 인본주의라는 내용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뭘 골라야 하느냐를 보여드리려고 이제 출제를 했던 문제인데 실존주의가 인간중심 상담 이론의 하나의 계열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분류할 수도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실존주의, 인간중심주의, 인본주의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 다 같은 맥락의 얘기들이고 적어도 문제에서 보기에 실존주의가 있는데 인간중심 상담주의가 같이 나올 일은 없다.
라는 걸로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어서 이 문제는 실존주의가 답이었으나 만약에 여기가 인간중심 상담주의가 나와도 그걸 여러분들이 답으로 선택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서 보여드렸던 문제였고요. 그리고 13번 문제는 이제 콜맨 보고서 얘기를 좀 해볼 건데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해서 내용을 보시면 기본적인 문제의식은 학업 성취도 격차의 완화 기제로서 학교의 가능성을 알아보는 것이었고요. 학업 성취 격차를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 학교 조건을 동일하게 해주면 그게 가능할까라는 문제의식에서 시작된 연구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연구를 했는데 학교 조건의 차이가 학업 성취도 격차와 큰 관련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죠. 그래서 1, 2번은 맞는 내용이고 그리고 오히려 학생의 학업 성취도 격차를 설명하는 주된 요인으로 가정 배경 관련 요인이 되게 우세했던 것으로 나타났다라는 연구 결과. 그리고 여기에 또래 효과가 되게 중요하게 이제 대두가 되고 그리고 부모의 사회적 자본, 그러니까 부모의 그 학교 관련 인사들과의 어떤 네트워크를 통해 이루어지는 그 아동이 갖게 되는 사회 자본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됐다라고 이제 연구 결과가 드러났고요. 학업 성취에 대한 가정의 영향을 규명하는 데 있어서 이거 여러분들 제가 헷갈리라고 바꿔낸 건데 문화 자본이 아니라 사회 자본의 유용성에 주목했던 연구다라고 이렇게 콜맨 보고서를 정리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헷갈리시는 사회자본, 문화자본을 좀 정리를 하자면 일단 사회자본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학부모들과의 유대 형성, 학교 운영위원회 참여 등 학교의 교육 활동에 매개되어 영향을 미치는 그 이제 가정의 사회자본이라고 볼 수 있는데 가족 구성원들의 지역사회와 학교에 관련된 인간관계의 교육적 영향력, 인간관계의 교육적 영향력에 주목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가족 구성원이 이제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과의 인간관계를 만들어 나가면서 그 인간관계가 학생의 그 학업 성취에 영향을 미치더라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사회 자본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 문화적 재생산론에서 얘기하는 부르디웨나 번스타인의 문화자본 개념은 뭐냐면 가정 배경에 따라 학업 성취의 차이가 나는 것이 가정이 가지고 있는 문화 자본의 차이 때문인데 학업 성취에 작용하는 문화 자본의 구성 요소로서 가정에서 사용하는 언어의 특성이라든가 부모의 자녀에 대한 동기 유발 수준, 문화활동 참여, 가정의 독서 습관 뭐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친다라고 접근을 하면 그건 문화 자본이다라고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않고 정리하셨으면 좋겠고요. 14번 문제 보시면 교육사회학 연구에서 해석학적 접근이 지니는 특징으로만 묶인 것은 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 해석학적 접근에 대해서도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문제에 포함을 시켰는데 보시면 미시적 관점에서 교육과정에 관심을 갖는다. 이게 그 교육과정 사회학, 다시 말하면 신교육 사회학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사회 현상에 대한 가치 중립적이며 객관적 이해를 추구한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가치 중립적이다라는 표현 그리고 객관적 이해를 추구한다라는 표현이 나오면 이거는 교육과정사회학이나 신교육사회학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교육사회학에서 구조기능론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다라고 좀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얘는 아니고요. 학교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상호작용의 장면을 중요시한다. 이게 가장 대표적인 해석학적 접근의 방식이다라고 정리를 하시고요. 방법론의 측면에서 질적 방법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상호작용을 중요시하다 보니까 양적 연구가 우리 통계기법을 활용한 연구거든요. 뭐 질문지라든가. 그런데 질적 방법은 참여 관찰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 상호작용을 중시하는 경우에 더 많이 활용되는 방법이다라고 해서 니은을 제외하고 3번이 답이었던 문제였고요. 그리고 15번은 평생교육법상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해서 이제 관계법령을 참조해서 이제 문제를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1번 같은 경우 보면 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은 대학을 제외한 각급 학교의 장이 설치 운영할 수 있다라고 할 때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들이 좀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대학을 포함해서 각급 학교회장이 설치 운영할 수 있다라고 해서 1번은 틀린 내용이고,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설비를 갖추어서 교육부 장관이 아니라 교육감에게 등록을 해야 되고요. 사내 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은 해당 사업장에 고용된 종업원만을 대상으로 한다. 이 만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거 좀 보여드릴 건데, 네, 하나씩 정리를 해보면, 네, 일단 지금 요거는 뭐냐면 1번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법령을 그대로 제가 이제 여기다가 보여드리는 건데, 우리 이제 평생교육법 제30조를 보시면 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이라고 해서 각급 학교의 장은 학생, 학부모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교양의 증진 또는 직업교육을 위한 평생교육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고,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각급 학교의 장은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라는 조항이 있고요. 두 번째 보시면 대학의 장은 이렇게 해서 대학의 장 또한 다양한 평생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기서 대학을 제외한이라고 나왔던 부분이 틀린 표현이다라고 정리를 하시고요. 두 번째 관련해서는 31조에 나와 있는데,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설비를 갖추어서 교육감에게 등록해야 된다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얘가 틀린 내용이다라고 정리를 하시고, 그러니까 교육부 장관까지 갈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육감에게 이제 등록을 하면 된다라고 정리를 하시고요. 그 사내 대학 요거 관련해서는 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단 규모가 돼야 돼요. 규모 이상의 사업장의 경영자는 교육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서 전문대학 또는 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 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고요. 그리고 2항을 보시면 제1항에 따른 사내 대학의 형태는 평생교육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라고 해서, 제가 여기를 다 안 보여드렸는데 이 안에 보면 그 사내 대학을 만든 그 회사에 고용된 종업원뿐만 아니라 뭐 하청업체 직원이라든가 그 거기에 거래를 하는 다른 회사의 그 직원들까지 다 포함을 한다라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그 종업원만을 대상으로 한다라는 표현이 잘못됐다라고 좀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답이 4번이었던 문제죠.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장의 경영자가 해당 사업장의 고객 등을 대상으로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여기도 왜 등을 대상으로냐면 그 회사에 소속된 직원뿐만 아니라 그 고객들도 여기에서 그 교육을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을 얘기하고 싶어서 이렇게 표현을 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에 사내 대학 형태로 운영할 수 있다라는 부분도 같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6번은 학교 회계 운영과 관련한 문제인데, 초중등 교육법에 명시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해서 사실 이런 문제를 만나면 되게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 시험에서 그동안 계속 출제된 내용들을 보시면 정작 답은 굉장히 쉬운 곳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 처음부터 너무 겁먹지 마시고 1번부터 4번까지 쭉 읽어보시다 보면 정말 딱 눈에 띄는 그런 답들이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너무 겁먹지 않고 보셨으면 좋겠고요. 1번 같은 경우 보시면 학교 회계 연도는 매년 3월 1일에 시작해서 다음해 2월 말일에 끝난다. 이건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일 거고, 학교 운영위원회는 학교 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회계 연도가 시작되기 5일 전까지 심의하여야 한다. 요거 제가 뒤에서 다시 한번 보여드릴 건데 먼저 보고 올까요? 보시면 네, 이렇게 정리를 해놨는데 요게 좀 보기가 편하실 것 같아서 보시면 이 예산 운용 과정이라고 해서 제가 이제 테마별 기출 뽀개기에서도 보여드렸던 내용인데, 처음에 교육청에서 예산 편성 기본 지침을 작성해서 회계 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소속 학교의 장에게 시달을 합니다. 그리고 나면 학교장이 기본 지침에 따라 예산안을 편성하고 확정된 예산안을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을 하는데 이게 회계연도 개시 이제 한 달 전, 30일 전까지라고 정리를 하시고요. 이때 뭐 교직원이 그 예산 요구서 작성해서 제출할 수 있다라는 부분 보시면 되고, 그러면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은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된 예산안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에게 통지를 합니다. 미리 보고 와야 되니까 통지를 하고, 그리고 학교운영위원회가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5일 전까지, 앞에 5일 전이라는 표시가 있었잖아요. 5일 전까지 심의해서 학교장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고요. 그리고 심의 결과를 통지받은 후에 예산을 확정하고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세입세출 결산서를 작성해서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산 심의 후에 그 결과를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안에 학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라고 해서 이 전체 단계와 각각의 중요한 숫자들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은데 첫 번에 다 외워지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 번 나올 때마다 우리가 계속 보자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번에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본 거고요. 뭐 법조문으로 보면 아까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 문제 보시면 5일 전까지 심의해야 한다. 요거 맞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학교장은 3번 회계 연도마다 학교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편성해서 회계 연도가 시작되기 10일은 너무 촉박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30일 전까지 학교 운영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리고 4번 보시면 새로운 회계 연도가 시작될 때까지 예산안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에 학교장은 학교시설의 유지관리비를 전년도 예산에 준해서 집행할 수 있다라는 부분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답이 3번이었던 문제였습니다. 네. 그리고 17번. 17번 문제. 이 문제가 그러니까 앞에 문제는 사실 좀 어려운 문제였고, 그리고 여러분들 시험 대비하시라고 제가 냈던 문제라면 이제 보통은 이렇게 문제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보시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물어보고 있는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목적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을 설치 경영함에 필요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교부해서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거 맞고요. 두 번째는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교부금은 이를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으로 나눕니다. 얘도 맞는 내용이고, 교육부 장관은 기준 재정 수입액이 기준 재정 수요액에 미달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총액으로 교부하는 건 특별교부금이 아니라 여기 보통교부금. 특별교부금은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교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총액으로 명시하지 않고 교부하는 경우에 우리가 이제 보통교부금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4번 교육부 장관은 특별시, 광역시, 도 및 특별자치도의 교육행정기관의 장이 교부된 특별교부금을 2년 이상 쓰지 않고 갖고 있을 때는 반환을 명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 문제는 답이 3번이었는데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이 내용 좀 다시 한번 보시면 우리가 이제 교육재정 제도에서 교부금의 종류와 재원을 보면 크게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으로 나누고요. 그리고 이 교부금을 잡을 때 내국세 총액의 20% 정도에다가 얘를 100분의 97을 보통교부금, 그다음 100분의 3을 특별교부금으로 빼놓고, 그리고 여기 이제 보통교부금 안에는 이 내국세 총액의 20.79%의 100분의 97에다가 교육세 세입액에서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법에서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합쳐서 이제 마련을 하는데, 여러분들 요것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준 재정 수입액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나가야 되는 돈이 더 많은 경우에 그럴 때 그만큼을 보존해 준다. 그게 이제 보통 교부금의 역할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특별 교부금은 이런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이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분리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18번 문제. 이 문제도 좀 재밌을 것 같아서 제가 포함을 시켰는데, 초중등 교육법상의 교원 자격 기준에 관한 설명이고요. 숫자를 모두 합하면 몇이 되는지를 묻는 문제인데, 2급 정교사가 1급 정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교육 경력이
교육 경력이 그러니까 몇 년 이상의 교육 경력을 가지고 소정의 재교육을 받거나 교육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고 이렇게 되는데 일단은 교육 경력은 다 3년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도 3년, 여기도 3년이에요. 그러니까 뭐 1급 정교사가 되기 위해서도 그렇고 교장이 되기 위해서도 교감이 되기 위해서도 어쨌든 그 전 단계의 자격증을 갖고 있으면서 3년 이상의 교육 경력이 있으면 자격이 주어지는데 여기 이 니은 같은 경우는 교육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고 1년 이상의 교육 경력이 있으면 가능하다. 그래서 이거는 다 더하면 답이 10인 1번이 정답이 문제였고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기억하셔야 되는 건 그 전 단계에서 3년의 교육 경력이 있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 그 기본 조건이 된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고 이제 그 석사학위를 받고인 경우에는 이제 1급 정교사가 되기 위해서 석사학위를 받는 경우에는 1년 이상의 교육 경력이 있으면 된다라는 것만 따로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9번 문제는 칼슨 모형을 적용할 때 우리나라 평준화 지역에서의 교육정책 예시 중에서 2 또는 4 영역에서 1 영역으로 전환한 경우에 해당하는 거. 이 영역이 중요한 거잖아요. 이 영역에 있다가 여기로 전환한 예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해서 이제 문제가 나온 건데 보시면 이게 칼슨의 분류는 조직의 고객 선발권하고 고객의 참여 선택권을 가지고 분류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는 조직의 고객 선발권이 없었잖아요. 없었다가 이제 생긴 경우. 그래서 얘는 뭐냐면 학교가 학생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여기 자립형 사립고등학교로 전환한 요 4번 경우에 해당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20번 문제 볼 건데 제가 테마별 기출보기기 하면서도 이번에 이 교권보호사법이라고 해서 이게 23년도 9월 27일 날 일부 개정한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가장 최신의 그 법조문, 법 개정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한테 다 보여드렸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러니까 뭐 걱정 안 하시고 이것만 보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거 관련해서 제가 출제를 한 거고요. 이 법에 개정한 세부 내용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 것은 이라고 물어보고 있는데 이게 답이 4번이에요. 나머지는 이번 교권 뭐 사법을 통해서 이제 바뀐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새로 들어간 내용인데 이 내용을 일단 먼저 기억하시고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무고죄를 포함한 악성 민원이 포함이 됐고요. 그리고 교원이 아동학대 범죄로 신고된 경우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여기 좀 애매한 표현이긴 하지만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직위 해제를 금지시켰어요. 이게 법조문에 그대로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학교 민원은 앞으로 교장이 책임지겠다라는 이제 조항도 들어가 있다라고 정리를 하시고요. 다만 교권 침해 행위를 원래는 생활기록부에 기재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있었는데 이거는 결국은 채택되지 않았다라고 해서 요거는 이제 세부 내용이 아니다라고 정리를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요거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자면 그 교원지휘법 그리고 초중등 교육법 개정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다 내용을 제가 보여드린 건데 이거는 이제 그 테마별 기출보기기 강좌에서 제가 자세히 설명드렸던 내용이고요. 사실 유아교육법은 우리랑은 크게 상관은 없기 때문에 얘는 그냥 보시고 중요한 건 이제 교원지휘법의 중요한 내용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원이 아동학대 범죄로 신고된 경우에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해제 처분이 불가하고 둘째,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 등은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간주하겠다. 그리고 세 번째가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한 보호자 등에 대해서 특별교육, 심리치료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 네 번째, 학교장의 교육활동 침해 행위 축소, 은폐를 금지하겠다라는 것들이 이제 포함이 됐고요. 그리고 초중등 교육법 내용을 보면 보호자에게 교원의 교육활동에 협력할 의무를 부여하는 조항이 들어가고 학교장에게 민원 처리 의무를 부과합니다.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 지도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보호되어야 한다. 그리고 교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해서 연락처 같은 거 주면 안 된다라는 조항들이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교육기본법 관련해서 그 학생은 학습자로서의 윤리의식을 확립하고 학교의 규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라는 표현이 학교의 규칙을 지켜야 하며 이런 식으로 바뀌고요. 보호자에게 교원과 학교가 학생을 교육 및 지도할 수 있도록 협조하고 존중해야 할 의무를 부과했다. 요거는 이제 세부적인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드린 건데 앞에 나온 그 보기에 나와 있던 세 가지와 그리고 생활기록부 기재는 반영되지 않았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잠시 쉬었다가 2회 때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